심층 인터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DB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식상하실 것 같아요. 내용이 좋으면 꼭 그렇진 않고요. 또 지난주 이슈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특히 청와정책. 잭슨 미팅도 있었고 네. 우리 금통위도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도 좀 한 번씩 좀 끊어서 들어볼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금통위 내용들은 다루셨을 거니까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얘기.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니까 아, 네네네. 제가 혹시 얘기하다가 그거 우리 했는데요? 라고 하면 바로 끊어주십시오. 아,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예. 오늘 해주실 내용의 예. 서머리는요? 서머리는 이제 우리나라랑 그 잭슨홀이랑 조금 주제가 다른데 네. 가령 이제 우리나라 금통이다의 서머리는 대출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의외죠?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출을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핵심이고. 네네. 이 잭슨홀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잭슨홀의 약간 배경이 좀 구조적인 경제 변화가 있냐가 이제 주제였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되게 김이 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면에서는 파월 의장은 구조적인 경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아 속내를 꿰뚫어보는.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한국과 미국을 미국 잭슨홀이죠. 그렇게 비교를 분리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 파월 의장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연애하는 것 같아요. 한번 던지면 이게 무슨 뜻이지? 오. 어떤 뜻으로 나한테 이렇게 네. 얘기한 거지? 이러면서 해석해야 되고. 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마치 여자친구랑 연애하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의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금통위 쪽에서 대출을 네.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네. 금통위의 이번 이제 핵심은 뭐 금리는 동결했는데 결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가계부채만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최근 특히 2달 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금리를 계속 냅두면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지금 너무 나빠. 특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달 들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중국 경제가 저렇게 힘든다는데 왜 한국은행에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을 냈어요. 근데 올해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지금 저렇게 난린데 우리 이거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는 총재는 아직 불확실하니까 그냥 계속 이제 변명식으로 이게 얘기가 나가죠. 제가 이제 한국은행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행을 좀 변호하는 차원에서 네. 얘기를 하자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때문에 우리가 성장에 큰 하방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 하실 겁니까? 뭐 할 거냐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 한국은행 금리 내리겠네. 생각을 하겠죠. 시그널. 시그널을 받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막 또 늘리겠죠? 가뜩이나 최근에 빨리 늘어나는데 그럼 하는 총재 입장에서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자들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좀 이상해. 성장률 전망치나 이런 게 조금 좀 이상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의 입장을 좀 변호하자면 아니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한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를 미리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나왔으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네. 일단 그래서 한국은행은 상당한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딜레마 속에서 가계부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경기가 나쁘다 치고 네.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경기 정말 안 좋아지는 거. 네네. 그게 가계부채 어쩌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미시적인 음. 정책을 내는 것을 보고 네.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조만간 나온다. 나올 수 있다니. 아하. 조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기존의 정책과
좀 대치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기존의 정책은 1.3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는 규제 완화,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규제 완화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무래도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있고요. 더 무서운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고 이제 코픽스 금리가 그것보다 약간 높고 네네. 그 코픽스 금리에 가상 금리를 붙여서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요 가상 금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절대금리가 있죠. 보통은 이제 금리 연동형을 받으시니까 절대금리가 있고 요 가상금리가 있죠. 네, 맞아요. 자, 두 개를 고려했을 때 절대금리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상금리를 보시겠습니까? 가상금리 아무래도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변동금리죠. 변동금리에 대한 네, 수요 등이 변동금리. 더 네. 많은 편이니까 더 많죠.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보겠죠. 가상금리 보통 쪽. 이제 가상금리를 보는 게 사실은 핵심이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금리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요 가상금리가 좋을 때, 즉 낮을 때 네. 그렇죠. 네.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 얘는 이제 거죠. 계속 가거든요. 네. 근데 기준금리라는 것은 뭐 한국은행이 뭐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왔다 네. 갔다 하니까 이것보다는 가상금리가 낮을 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올해 초부터 가상금리가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가상금리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략 한 2%에서 2.5 네. 정도일 때 지금 주담대 금리가 나옵니다. 옛날 가상금리를 적용한다면.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는 3.5잖아요. 그 얘기는 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상금리를 너무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지금 기준금리에 그 코픽스 금리에다가 그럼 가상금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원인 중에 네. 하나인 거고 네네. 가상금리만 보면 그러니까 절대금리만 보면 주담대 절대금리를 보면 마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 이상 인하한 것 같은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하고 네. 합을 같이 맞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네네. 가상금리 축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근데 지금은 특례 보금자리론은 효과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네, 그렇겠죠. 오히려 네. 은행 주담대가 더 싸기 때문에 네. 금리가. 죄송한데 네. 누가 뭐 재밌는 거 올려주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조금만 속삭이지 않으실 수 있는 가상금리가 네. 올라가죠. 딱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또 확 놀라시는가 보죠? 이걸 좀 크게 말해주세요. 아, 와 이래가지고 약간 톤 깜짝 조절하게 놀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큰 톤으로 아, 속삭이지 알겠습니다. 않고 쭉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매우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문 팀장님 스타일이에요. 네, 네. 스타일 좋죠. 스타일 네. 좋죠. 근데 이제 들려야 되니까 전달이 돼야 그럼 제가 되니까. 톤을 조금 네, 일정하게. 조금 살짝 네, 네. 올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금리가 너무 싸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죄송합니다. 또 속삭이네.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부동은 어디 대나무 숲에 와서 어디 뭐 임금님기를 당당히 그때 소리잖아. 네. 아니 그 제가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래. 이게 네, 정부가 네. 혹시 들을까봐. 아니면 의자를 조금 낮추세요. 옆에 그럴까요? 사이드에 네. 여기 이렇게 이 오른쪽에 사이드에 그걸 낮춰주시면 그래요? 딱 땡기면 땡기면? 그걸 옆에 여기 여기 꽂아. 거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쪽 그리고 마이크 쪽 가까이 대시면 좀 가까이? ASMR로 괜찮습니다. 그래도 속삭일 것 같아. 네. 얘기하다가. 제가 속삭이는 이유가 네. 정부에서 혹시 듣고 네. 이 고얀 놈 이럴까 쫓아올까봐?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좀 정책 얘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 속삭이면 어차피 지금 8,000명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뭐 들어갈 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요. 고기는 네. 속삭여도 돼요. 제가 스스로 조금 이게 네. 걸리나 봅니다. 자기 검열.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는 미시적인 정책을 조만간 낼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우려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 PF 문제가 있긴 한데 막 아파트 가격이 또 워낙 오르니까 일단 주택 시장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면 정부 입장에서 기존에 풀어줬던 거를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규제책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규제책. 그렇게 되면은 가상금리도 분명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때는 네. 미리 지금처럼 가상금리가 뭐 이름이 좀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뭐 매일 확인하는 건 아닌데 네.
혹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높일 음. 우려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뭐 가상금리와 뭐 DSR 이런 거 문제가 있고 최근에 50년짜리 모기지의 그러니까요. DSR 문제도 네. 이슈가 되니까 바로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 나오면 바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할 정도였으니까. 이 DSR 결국 이제 큰 규제는 이제 DSR과 이제 절대금리라고 네.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절대금리 측면에서는 좋은 시절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스프레드가 최대한 좁아져 있는 심지어 일부 은퇴넥 뱅크에서는 마이너스 가상금리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코픽스보다 더 낮은. 낮게. 물론 이제 영업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건데 은행 입장에서 손해죠. 하지만 그 정도로 일부 대출을 더 내보내려는 뭐 은행의 경쟁도 있었을 거고 네. 뭐 개인들의 수요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도 최근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뜨거운 것 같은데 네네. 지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뜨겁다는 얘기는 잘 없더라고요. 아무튼 서울 지역이 결국은 전국 집값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데가 다 떨어져도 강남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거죠. 그래서 조만간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한국은행 총재께서 슬쩍 흘려줬으니까 미리 알아서 대출을 이런 얘기하면 또 한국은행 근데 그러면은 절대금리 측면에서는 네. 더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인하 기조나 완화적인 스탠스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 경기 신호등은 되게 좀 안 좋아요. 어렵다라는 쪽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있고 예. 또 내년은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1분기는 날려먹을 거고 네. 할 거면은 4분기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은 아예 뒤로 미루든지 미루든지.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게 그게 제가 좀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추경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선을 거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지금 8월 말이잖아요. 네네네. 9월에 추경을 한다? 하나만 합니다. 네네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혹시 내년 초에 추경을 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연초에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총선이 이제 4월인가? 5월? 4월이죠. 4월이죠. 네. 4월. 4월이면 그 전에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튀잖아요. 1분기에 뭐 하기 전은 진짜 의도가 너무 튀고 그러니까요. 보통 추경은 4월 달 말쯤에 얘기가 나와서 추경도 힘들지 않을까요? 7월 정도에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추경을 안 하는 걸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부양을 잘 안 하잖아요. 네네네네. 맨날 시장이 야 이만큼 부양할 거야 그러면 이만큼 네. 발표가 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이 안 좋은데 부양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세수가 부족하죠. 경기도 안 좋죠.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늘 추경을 했어. 늘. 근데 올해는 요 두 개가 동시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했던 건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그겠네요. 정치적 이유가 아마 뭐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너무 늘었다 이러고 할 수 없다 뭐 누구 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추경을 안 하는 건지 네네네. 뭐 내년까지도 안 하는 건지 그게 약간 중국이랑 저희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부동산 의존도 높고 예. 청년 실업률 높고 높죠. 경제 성장률 생각한 만큼 안 나오고 예. 약간 요런 특징이 그런 걸로 기결이 됩니까? 또 워낙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의 수출 대중국 수출 감소를 미국이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제가 좀 반등 얘기를 옛날에도 좀 했지 않습니까? 3분기부터는 반등할 거다. 근데 아직도 계속 16%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 이번에 관세청 통계 보고 놀랐는데 수입이 그러니까 수출 말고 수입이 YOY 마이너스 30%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크게 영향 미친 게 어느 부분? 제가 세부적으로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네네네. 못 봤는데 우리나라 수입이 이렇게 감소했다? 이거 내수가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의미가 돼요. 뭐 수출도 물론 중요한데 수입은 이제 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수입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국내 경제가 우리가 저는 이제 뭐 여기 여의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체감이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직장인들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피부에 와닿으시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국내 내수 경제를 좀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
그 정책 당국은 이제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대응 카드가 네. 좀 부재하다고도 그럼 볼 수 있나요? 아 경기 침체요? 네, 뭐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네. 미국이랑 견주어서 보더라도 네. 확실히 좀 부족하다. 네. 만약 이거는 이제 우리도 그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서 네. 네. 국장이냐 미장이냐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네. 데 있어서 결국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미치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이 더 안 좋다. 음. 그럼 국장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떤 의미죠? 예상과는 좀 반대겠죠? 반대죠. 근데 저희가 늘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비관론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음. 아니에요. 저희는 주식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거 다 너무 긍정적이었어요. 너무 긍정적입니다. 네, 꽤 공격적이었고. 아니 이제 얘기만 들어보면 마치 망할 것 같지만 왜 주식에 긍정적이냐?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게 음. 금리죠. 어. 금리. 음. 경제가 좋으면 금리 더 올려야겠죠. 경제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야 되겠죠. 네네. 금리를 낮추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요런 사이클에서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기보다는 네. 얼마나 안 좋아서 금리 네. 인하를 네. 해. 네. 그게 바로 작년부터 주식을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논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패턴이 늘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주가가 더 빠져.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 금융위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엔 다른가요? 자 이번에는 지금 10몇 년? 13년? 15년 지나죠? 네. 15년 지나죠? 그 사이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요? 뉴노멀? 뉴노멀 제가 뭐 그거를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네. 봐서 뭐가 새로 바뀌었다. 네.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술주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졌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주 비중의 증가, 그러니까 기술주의 상승은 결국 연준이 얼마나 돈을 풀었냐, 얼마나 낮은 금리를 가져갔느냐,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주가를 결정하지 경기가 주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비슷한 사례가 언제였냐면 2018년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018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중립금리, 중립금리. 중립금리에 네.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음. 중립금리란 건 뭐냐면 이 경제에 합당한 금리예요. 뭐 노인네들은 좀 몸을 슬슬 움직여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격하게 움직여도 되죠. 그렇죠. 그 운동 강도 이게 중립금리 같은 겁니다.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막 이제 골골대겠죠. 그렇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빨리 뛸 수 있잖아요. 근데 늙은 사람이 그렇게 뛰면 큰일 나죠. 중립금리가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중립금리가 높다는 건 운동을 아주 빡세게 하는 거고, 그렇죠. 중립금리가 낮다는 건 이제 노인네들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천천히. 동시에 이제 얘기 많이 나눴던 게 이제 물가 목표제 네. 그 수준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높일 거냐. 네.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오랫동안 이 금융시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네. 물가가 조금 높고 좀 경제가 활력이 있다라는 어떤 정의를 네. 3%는 넘겨야 된다. 네. 네. 근데 그 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사실 오히려 2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죠. 2도 궁금하고. 네, 이런 얘기를 사실 거의 수십 년 동안 맞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도대체 2% 목표가 뭐냐? 네. 그럼 3%의 목표제는 왜 안 되냐? 그럼 3%는 뭐냐? 근거가 없습니다. 3%는 저희죠. 3%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까? 네. 물가 목표제 3%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고. 물가 목표제를 만약에 3%로 올렸다. 네. 그럼 이게 금리를 올릴 시장 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를 올릴 것이냐 떨어뜨릴 것이냐, 제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립 그 3% 얘기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분위기면 만약에 그 물가 목표제를 3%로 한다. 이게 원래는 완화적인 시그널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물가 3%까지 자기는 용인하겠다, 저금리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물가를 3%로 타겟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현재의 미국채 시장은 오잉? 음. 물가 목표율 3%로 음. 구조적으로 경제가 뜨거워졌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 그렇죠. 10년물 지금 4.2% 4.3% 이거 맞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논리가 갑자기 힘을 얻어요. 아 그렇네요 또. 저는 그래서 3% 물가 목표제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이번에 잭슨홀에서 좀 걱정됐어요. 네. 사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작년부터 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토론도 있었고. 이 옛날에 금리가 제로에 있을 때 3% 목표제는 완화적인 시그널이 맞는데 지금 기준금리 5%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5.5%에서의 물가 목표제 3% 이거는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립금리를 상향한다. 높아졌다라고 네. 인정하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공원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 거죠. 선언한 거야. 네. 그럼 이런 순간 미국채를 지금 가뜩이나 난리 쇼치고 나는 싶어서 거죠. 난리인데 그렇죠.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쇼시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채 금리 맞아요. 폭등하죠? 주가는 폭락합니다. 맞아요. 기술주는. 그래서 이 3%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보통 채권 애널 저 같은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다 3% 목표제? 그럼 물가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완화적인 시그널이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뭐 저도 옛날에 제로금리일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선언은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시장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아직은 있어요. 결정은 안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중립금리, 그러니까 3% 물가 목표제나 네네. 그 중립금리나 컨셉이 비슷해요. 네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가 있는데 이 노인네가 갑자기 너무 건강해졌어. 젊은 몸으로 회춘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노인네가 갑자기 노인네라고 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래요. 죄송합니다. 저 혹시 들으시는 어르신 좀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좀 더 사과하겠습니다. 친근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어르신으로 갑니다. 제가 어르신. 언어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어르신께서 갑자기 회춘을 하셨어. 물론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회춘을 하셔가지고 이제 빨리 막 달리시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건 금리가 중립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몸이 변한 거잖아. 물론 뭐 잠깐 뭐 아드레날린을 맞았든지 네. 맞아요. 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회춘을 하셔서. 네, 회춘을 하셔가지고 네.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정말 구조적으로 사실 빨리 달렸죠. 지난 한 2년. 그렇죠. 지금도 빨리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때 뭐 저희 어렸을 때는 환갑이라고 그러면 이제 마치 그렇죠, 그렇죠. 뭐 잔치하는 이런 느낌을 의미가 했지만 이제 요즘 다 사셨어. 네. 근데 지금은 뭐 환갑하면 어디서 얘기도 못 하죠. 젊은이. 그러니까 요새는 기본적인 신체적 그 나이에서 한 4달 5살은 빼고 나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인체 우리들의 나이가 구조적으로 젊어졌네요. 그렇죠. 같은 나이대에 네네. 비해서. 맞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냥 늙어가는 몸. 근데 사실 지금 미국만 그런 것 같은데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럴까요?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주제고. 네네. 미국의 이 나이가 근본적으로 젊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빨리 달려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야 된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데 시장에서는 싸우고 있어. 맞다 아니다. 지금 엄청 다만 지금 약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스팟라이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회춘했다. 아예 구조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옛날 이제. 늙은이 아니야. 얘는 아예 몸이 구조적으로 변했어.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요. 네. 전자죠? 회춘한 걸로 보고 계시죠? 저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뽕을 맞았다. 뻥 얘기 좀 그만. 유동성에 대한 꽂히셨네. 유동성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약간 좀 그렇게 취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근데 거군요. 그 효과도 상쇄하려고 네. 막 진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저도. 네. 이게 주로 주류. 네네. 주류예요? 뭐 이게 저희가? 몇 대 몇인지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네. 확실히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저희가 일반 주류 네, 이쪽이 뽕. 비주류. 뽕류. 뽕 펜타닐 뭐 맞아가지고 각성해 있는 상태다. 네, 약간 각성돼 그렇게 있다. 네. 어지러지러하죠. 갑자기 확. 근데 이제 나중에 펜타닐 맞으신 분 보셨죠? 엄청 위험합니다. 그거. 네, 그렇게 문제예요, 진짜. 된다. 펜타닐은 뭐죠? 된다.
이거 너무 네네. 비관적인가? 저기죠 켄싱턴 지금 젊은 층들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마약을 맞은 거에 대한 후유증이 올 거다. 올 수도 있다.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아 일시적이란 말 제가 잘 안 합니다. 음. 제가 하도 일시적이란 말에 파월 보고 배운 게 그래서 제가 일시 뭐 물가 당연히 일시적이었죠. 근데 이게 1년 반을 막 올라버리니까 이게 일시적이에요? 편도메이저한테 3개월이면 영원인데 1년 반을 올랐으면 이거는 내 직장 생활을 결정하는 거죠. 어쨌든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효과는. 네, 이거는 서로 싸우기만 하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다만 뭐 얘기하라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근거는 낼 수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TV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구조적으로 변했어. 왜? 이제 무역 분쟁 하잖아. 무역 블록화 됐고 물가 오를 거야. ESG 투자 엄청 하잖아. 그쵸. ESG 투자 이거 하면 이거 물가 올려. 그리고 지금 노인들 늘어나고 있잖아. 네. 자 노인이 늘어나면은 노인 늘어나면 중립금리 즉 중립금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지 않아요? 떨어진다. 아무래도 중립금리가 수요가 떨어지죠. 감소되면 올라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이게 상식이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음.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제 인구 구조상 이제 노인네들이 늘어난다. 고령화. 그러니까- 노인과 어르신. 죄송합니다. 고령화라고 좋은 단어 선택했습니다. 고령화가 된다. 네,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심해진다면 고령화가 심해진다면 이분들은 소비를 많이 한다. 생산보다 그런 소비를 얘기 생산은 안 해. 네. 취직도 안 하고 그러면 노동 공급이 줄니까 임금이 올라갈 거고 소비를 그대로 많이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 사람들은 저축을 헐어서 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르신들이 그거 빼서 쓰기 시작하면 지금 아니죠. 지금 내는 사람이 더 많죠. 네. 나중에 받는 사람이 더 많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팔아야 되잖아. 음. 그러면 그거 팔고 하면은 이거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아. 다 채권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노인들이 늘어나면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방금 그 얘기하셨죠? 아닐 것 같다고? 저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주류입니까? 절대주류입니다. 절대 그냥 주류예요? 주류가 아니라 절대주류입니다. 그래요. 상식과 좀 배치되죠? 이건 우리가 상식과 배치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도 배치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플레가 오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통제불능이다 이제. 통제불능. 그럼 정부가 조달을 많이 하네? 8월 초부터 그랬죠? 그게 이슈가 됐죠? 미국 연방정부가 3분기에 조달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 세수가 물론 왜 그런지 사람들이 집중 안 했어요. 이유는 세수가 안 들어서 그래요. 네. 아무튼 발행을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급상 채권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올라야 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뭐 4가지 얘기했죠. 네. 뭐 이거 외에도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4개가 핵심이에요. 요 요소들 때문에 중립금리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주류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전반적으로 다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네. 그걸 주식시장으로 끌어다 왔다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네. 사실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죠? 어때요? 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네. 네. 방금 말했잖아요. ESG 투자 늘어난다. 네. 거기에 무역 블록화 하면은 뭐 미국 지금 건설 투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리쇼어링. 네. 그리고 노인네들 어르신들 소비 많이 한다면서요. 안 건져지시나 보네요. 이제 방송을 끝내야 여러분 다음번에는 방송을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로징맨을 모셔서 제가 고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2.0으로 자, 고령화 계속되면은 이분들이 소비 많이 한다. 소비 많이 한다. 소비 많이 하니까 좋죠. 정부가 지출 많이 하면 그거 다 민간의 자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네요.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나 일반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의 이 그림들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근데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중립금리가 떨어졌다. 네. 떨어졌으면 주가가 오를 거다. 어떤 로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은 단순해.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죠. 구조적으로. 결국은 중앙은행의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네. 더 정확하게 근원을 얘기하면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 선택입니다. 센터장님 한마디 해줘.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 선택, 그것도 완화적인 정책 선택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근데 완화적 그거는 정책이. 이제 문 팀장님이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에요. 네. 어차피 시장 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가 있는데 누군가는 돈을 쓰기 시작해야 돌아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야 결국에는 이 남은 경제 주체들이 반응을 하게 될 테니까 자산 시장이 됐던 아니면 투자 기회가 됐던 어느 쪽에서든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정부가 부채 발행을 늘린다고 쳐요. 네. 물론 코로나 때는 너무 많이 늘렸지. 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부채는 많았어요. 이미 많았어. 그래서 유럽은 한번 난리 났잖아요. 네. 자, 부채가 많으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치 정부의 부채를 개인의 부채랑 좀 혼동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부채 혹은 기업이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해, 파산 신청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마치 이거를 국가에도 적용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 마치 기업이나 개인처럼 부채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국가는요, 뭐 여야 정치적인 민의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히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스스로 줄이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실제로 옛날에 미국은 이런 사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심지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사람들이 미국 채를 하도 안 사니까 독일 당시 서독이죠. 서독 마르크화로 미국이 채권을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금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부채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너무 통화 정책을 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미국 부채의 가버넌스가 망가졌다. 이번에 피치에서 등장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미국 정부의 가버넌스가 파괴됐다. 이제 이건 돌이킬 수 없다. 그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나왔던 미국의 얘기였고 하도 미국채를 안 사니까 야 그럼 우리 도이치 마르크로 발행할게. 근데 이제 서독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정과 금리 정책을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미국 못 믿겠고 난 서독 믿을 거야. 근데 지금 그 정도인가요? 미국채 금리는 부채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데 왜 달러는 세지죠? 맞아요. 쌍둥이 적장 커진다라고 그러는데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미국채 왜 쇼치냔 말이에요. 저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있을 때 셋이 반응이 엇갈리면 외환시장을 봅니다. 외환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어허. 저는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은 달러가 강세로 반응하는 건 아니 미국의 부채가 가버넌스가 망가졌고 부채가 걷잡을 수 없어? 달러가 세진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외환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오히려 달러가 강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원래 킹달러 얘기 나온 것처럼 예. 최근에는 달러만 강했고 강하죠. 나머지 나라들이 죽순다. 지금 인플레이션 예. 40% 예. 나라 어디서는 전쟁하고 있고 어디서는 뭐 석유 뭐 수출을 수입 하네 하는데 예.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미국의 가버넌스가 무너진 것도 맞지만 예. 그래도 다른 나라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개판이어서 대안이 없죠. 그래서 달러가 그나마 차악. 80년대 초, 80년대 초, 70년대 말에는 대안이 있었죠. 서독. 그렇죠. 당시 일본도 좋았어요. 네. 서독이라는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안이 없어. 네. 자, 그런데 미국 채를 조친다? 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네. 잠깐 그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파란색인데요. 이제 밑으로 가면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하얀색은 미국채 금리. 네. 보시면 재정 적자가 커지면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상 파란색이 밑으로 가면 하얀색의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지금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네. 바뀐 거잖아요, 결국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 좀 이제 일반 경제학자분들이랑 생각이 많이 다른데, 정부의 부채 증가는 정부는 자신의 국채를 자신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힘이 있잖아요. 주로 쓰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요. 보험사, 연기금, 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시키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국채를 사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얘는 좀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진짜 완전히 노골적으로 중앙은행한테 사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자신의 부채를 파이낸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거시적인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하면 1분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정부 부채의 증가는 미국? 미국,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네. 미국이든 특히 미국 정부 부채의 증가는 저성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부 부채 증가는 저성장 결과다. 자, 민간은 내가 피같이 번 돈을 수익이 기대되는 데에만 투자하죠. 그렇죠. 정부는요 반대입니다. 어. 성장이 너무 안 나오니까 돈이 안 돼도 이 눈먼 돈을 써야 돼요. 아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민간의 부채와 정부의 부채는 태어나는 의도부터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민간이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금리가 오른다고 보는데 경제학에서는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를 따로 구분 안 해요. 부채가 늘면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반대입니다. 민간 부채는 맞아요. 그게. 하지만 정부 부채는 저성장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금리 오른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굳이 저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투자 환경이 악화된다거나 부정적인 절대 아니죠.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금융위기 이후에 음. 금융위기 이전보다 성장 자체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계속 행보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와,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두서없었습니다, 정말 오늘.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돌려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뵀거든요. 내용은 좋은데 네. 사실은 두서없어. 성격상 저희 클로징 벨에 모시는 게 훨씬 더 그래요? 거기서는 그냥 네. 마음껏 지르셔도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제한이 없습니다. 못 지릅니다. 뽕이고 뭐, 제가 그래도 지를 수. 다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말을 너무 제가 오늘 노인네 발언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끝으로 저기 속삭이는 톤으로 무서운 예. 얘기나 남양 특집은 제가 다. 남양 특집은 따로 와 사람 여럿 기절시킬 수 있을 그런 톤을 가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다음번에는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거 하나 가지고 오히려 그 미국 국채 금리만 조금 더 길게 얘기해달라는 또 의견도 있어서 그러시죠. 네. 다음번에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캐릭터가 매우 독특하면서 독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아쉽지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